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는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친명계 인사들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 불응하리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어차피 다른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때는 이 대표와 이른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불응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담으로 쌓여만 간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2년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주, 그 첫 시작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 남은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소중한 한 주인데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절반, 그리고 화살표. 동아일보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뉴스일지 함께 보시죠. 서울 2주택자, 내년 종부세 부담 올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부부명의 1주택 등 법 개정 수혜자들이죠. 추경호 1월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집 2채 있는 분들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했는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 때문에 그런데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 음마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은 6,381만 원에서 1,926만 원으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지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짬짬이, 짬짬이. 한국일보가 오늘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심사 파고든 짬짬이 예산 2,833억. 제목 웃기네요. 깜깜이 심사에 짬짬이 예산. 늘 그랬지만 새삼 뉴스가 또 나왔군요. 실세 의원 지역구의 주요 증액, 짬짬이 예산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일보 지적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부산 사상에 사상공단 재정비 20억 9,400, 재해위험지구 정비 23억 4,500,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수십억대 짬짬이 예산들 많이 챙겨갔다, 이런 비판 한국일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의원들이 얼마만큼 예산 가져갔는지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비판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지역구에서 이게 홍보기사가 되더라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수렁. 수렁. 경향신문이 4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수렁일까요? 친문 행보 넓히는 이재명 대표, 당 수렁 우려 커지는 비명계, 사법 리스크 고조 속의 민주당의 두 표정, 경향신문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 민주연구원장의 친문 인사를 낙점했다. 그리고 새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친문 세력에게 도움의 손,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는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며 이재명 다음 주자의 대비 분주한 모습이다 라는 대비되고 있는 민주당의 두 표정을 경향신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건네는 이 손, 친문계 의원들이 과연 잡을지. 글쎄요, 친문계 의원들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김숙희. 또 나왔네요, 김숙희. 아시다시피 북한의 해커 조직입니다. 자기들이 이름 붙인 건 아니고 국제사회가 이름 붙인 김숙희라는 북한의 해커 집단인데 이번에 어떤 소행을 벌였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태영호 의원, 아시다시피 북한의 영국 공사 출신이죠. 태영호 의원, 북한의 피싱 이메일,
나도 우리 의원실에서 보낸 줄 알았다. 어허, 8년 전에 한수원을 해킹했던 그 김숙희 일당이 의원실 기자 4층에서 49명의 정보를 빼냈다. 13개 업체 서버를 해킹해 돈을 뜯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실 비서 누구누구입니다. 사례 지급 의뢰서를 작성해서 회신해 주시면 다음 주에 사례비를 기한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메일, 파일 클릭하면 바로 북한 해커 조직에게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수법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뭐 인수위 누구입니다. 교수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다양하게 사칭되는 이들의 수법을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숙희 해킹 수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 그리고 비대위원을 역임한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전 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 일자는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일자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사검사 명단 공개, 저 사진에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또 일부 명단은 틀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문심보다는 양심이 먼저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과연 출석 아니면 불출석? 함께 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 검찰이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내일부터 1박 2일 호남 지역에 경청 투어를 떠난다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여론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던가 서면 조사 검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불응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발언하는 거 보니까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님에게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선상에 놓은 혐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볍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플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할까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간에 어쨌든 좌우지간. 두 번째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고 김문기 씨를 아는데 모른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 비교적 이제 쉬운 것 중에 하나로 소환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는 이 대표가 불응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혐의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점점점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영장 청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불체포 특권, 야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런데 어떤 창이 강한가, 어떤 방패가 강한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흥미로운데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소환 통보 말고 영장 청구잖아요. 뭐 네네.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네네. 사전 구속영장이든. 그런데 그 카드를 검찰이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혐의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좀 고민이 되겠군요. 민주당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그 이 성남 FC 사건은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심플하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절차 내로. 그 심플하단 말은 네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 말이 맞거나 검찰 말이 맞거나 그렇죠? 아니죠. 이거 웬만하면 혐의가 100% 인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정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 이야기 하시던데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는 좀 복잡해요. 막 이게 뭐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더 확실한 케이스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게 예. 제3자 뇌물죄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모 재벌로부터 약속을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내가 아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다가 시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형 나왔거든요. 예. 제3자 뇌물죄로 똑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성남시장, 뭐 A 재벌이 이제 두산으로 됐고 절이 그 다음에 이제 성남 FC가 됐는데 그런데 그 금액은 이번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요. 지금 뭐 한 160억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질은 훨씬 더 나빠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때 자기가 다니는 절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다가 헌금 좀 하십시오. 좋은 일 하게. 이런 의미였는데 이거는 두산건설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받잖아요. 아니 그때 그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이 네네. 실형 유죄가 나왔어요? 실형 나왔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래요? 실형 나와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다 막 아니 그럼 그 주지 스님과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공정거래위원장과는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존경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지 스님이 근데 연세가 되게 높은 분이었거든요. 시주 좀 하시라 해서 네네. 시주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그것도 제3자 뇌물로 인정이 됐다고요? 그런 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래가지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죄냐라고 그러는데 제3자 뇌물죄냐고 그러는데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제3자 뇌물죄지 10원이라도 받았으면 10,000원이라도 받았으면 그건 그냥 뇌물죄거든요. 그다음에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남FC 가지고 난리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장동이 늦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이 착착착 진행됐으면 지금쯤 아마 대장동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했을 텐데 김만배 씨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은닉하려고 했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모 부회장 나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의심하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거 확인을 갖다가 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또 김만배 씨가 뭐 좀 극단적인 시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왜냐하면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시장 한참 밑에 있던 팀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더 질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장동 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장동이 늦어지니까 성남지청 입장에서는 지금 소환해가지고 빨리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시된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건 정상적인 행정이고 후원 유치다, 잘한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시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다 이 건은 너무 심플하다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재수 의원님의 또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는 기업에 본인의 이제 절에 시주를 할 것을 부탁해서 시주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 유죄가 나왔다라는 판례도 좀 정혁진 변호사님 들어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정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확신에 차서 이것은 명백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유죄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것이 가장 대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기소 전 단계고 수사 단계에서 100% 유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왜 있는 겁니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남FC는 그야말로 성남시의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 덕을 보게 되면 시민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기초단체장들 또는 광역단체장들 또는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외 기업들 유치하려고 그러고 대기업들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기업 하나라도 유치해가지고 네. 자기 지역에 일자리 늘리고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 예를 들면 땅을 싸게 준다든지 또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인센티브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 LH라든지 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4년 전까지 이런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경기도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를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일자리도 줄도 공기업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 그렇게 용도를 변경을 해주고 그러면은 두산건설 관련 계열사들 다 들어와라. 그러면은 성남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그런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기업들 유치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이면 대구FC, 성남FC, 제주FC, 강원FC, 인천FC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장관들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개인의 호수머리를 채우기 위한 부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전제는 무죄 추적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유죄다.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번에는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혐의로 이제 소환장이 날라오면 그때도 혹시 불응합니까? 그런 거죠. 이제 검찰이 이번에 이제 당 대표실하고 의원회관에 팩스를 동시에 한 장씩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한 통씩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런 거죠.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변호사라든지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을 하겠죠. 일정 조율을 먼저다. 28일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율을 하겠죠. 정말로 소환을 하려고 했다면. 근데 그러지 않고 팩스 넣고 실무자가 전화 한 통씩 딱 하고 끝났다. 이건 뭐냐면 검찰도 자기네들이 어차피 기소를 할 거니까 소환에 응하든 소환에 응하지 않든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환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환에 응하는 게 또는 응하지 않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 결국은 기소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환 여부는 응하고 응하지 않는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말이 수식어가 많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한 단어에 3가지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교수님,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수사받는 정치인의 과장된 발언은 자주 있는 일이다. 아까 그 이 대표가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를 두고 3가지 형용사를 동시에 썼어요.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수사받는 정치인의 과장된 발언. 뭐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비리 혐의 같은 것들로 수사받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식의 레토릭을 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늘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반응도 놀라울 건 아니다. 뭐 한명숙 전 총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늘 이런 식으로 방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로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항상 뭐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다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법을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법 시스템 안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재판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괜히 여론 선동이라던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받게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수사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죠. 정치인들 이런 비리 혐의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조사받을 때 굉장히 일반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율을 해가지고 뭐 출두할 수 있는 날짜를 잘 정했으면 좋겠지만 일반인들 중에 누가 검찰이 와라 조사하게 했을 때 저 일정에 있어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정이 있죠. 비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검찰이 알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일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그 날짜에 분명히 일정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언제 불렀어야 이재명 대표는 가능할까요? 과연 조정을 했으면 이게 순순히 출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무죄고 결백하고 검찰이 이렇게 탄압할 뿐이고 그렇다면은 성실히 검찰의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사서 법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유무죄를 다투어보는 이 정상적인 과정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 과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뭐 경청 투어다 민생 투어다 이러한 변명 대신에 검찰에 출두해서 잘 조사를 받으시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가 있었구나, 억지로 엮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실히 조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또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 부 검사 60명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웹자보를 배포했습니다.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과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검사 이름 밑에는 대장동, 성남FC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검사 명단 게시에 댓글이 줄이었다. 정치검사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이다. 부정확한, 그 내용도 부정확하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런 겁니다. 실명과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좌표 찍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고 공개한 민주당 쪽에서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사단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용 좌표 찍기 지시한 거다. 민주당이 당대표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했다. 반면 김의겸 대변인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더 검사들 실명과 얼굴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저런 식으로 그 일반인들에게 지시했다가 지금 죄를 인정받아서 감옥 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DNA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제는 당원들을 활용하는 거죠. 저게 바로 좌표 찍고 그다음에 저 안에다 댓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아주 나쁜 정치 선동이고 또 댓글을 활용하는 일종의 좌표 찍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저게 맞느냐 안 맞느냐, 특히 그 뭐 댓글을 떠나서 저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과연 제1야당 또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해도 되는 일이냐라는 것에 저는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서 저런 걸 구성해서 유통을 시켰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건 중앙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유포를 한 겁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도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댓글도 좀 민주당 DNA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 틀리는 것도 요즘 민주당 공당의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막 뒤엉켜가지고 거짓 브리핑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그만두고 또 좀 대변인 좀 물러나게 해라 그래도 본인도 안 물러나고 당에서도 그냥 유지를 시켰어요. 민주당은 이 거짓을 브리핑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런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 가끔 보면 본인에게 적용할 만한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잘 뽑아서 사전에 먼저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바로 파렴치란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정말 파렴치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 나오고 당대표 나올 때 방탄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탄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게 방탄입니다. 국회의원이라서 일정되고 조사받으러 못 간다. 당대표 일정은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아까 김수경 교수님 얘기하셨겠지만 1년 365일 언제 올 수 있냐고 하면 갖은 핑계를 다 대서 못 간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통령 후보로서의 개인이었다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검찰 소환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불응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바로 이게 방탄이었던 것이고 저는 예측했고 기획하고 그 생각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 검사 이름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 이상급이기 때문에 상당수 이제 공개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중앙당에서 이렇게 이름과 명단을 공개한 것은 좌표찍기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강대강 대치 또는 극한 대치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좋은 선례는 아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 대변인이 발표를 했던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부서가 8개 부서에 검사만 60명,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 수사를 검사 90명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 150명의 검사인데 대한민국의 검사가 한 2,000명 되거든요. 2,000명 중에 150명의 검사가 이게 야당 수사와 전 정부 수사를 하고 있다? 저도 사실은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면 거의 10% 가까이가 야당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부장검사 이상,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아야 될 정보를 추려가지고 민주당이 공개를 했다거나 또는 이 법을 저촉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공개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장검사급 이상 또는 언론에 전부 공표가 다 된 그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것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150명이 넘는 검사들이 야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수사를 공정한 수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불가피한 선택,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게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검사의 지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검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법적 지위가 단독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도 국회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제 단독 관청이라는 의미인데 검사도 법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청의 공무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단독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검사에게 속해 있고 개별 검사가 관청으로서 검찰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관청인 것이죠. 법적 지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검토를 해서 아마 그러한 이제 불공정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정영진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야당 파괴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전통의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볼모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 그 견해입니다.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전재수 의원님 시민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성남 FC는 주식회사입니다. 성남 일화에서 그 주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쓴 거예요. 왜 광고비를 갖다 썼냐면은 주식회사는 기부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광고비를 썼다라고 해도 그 성남FC가 무슨 FC 바르셀로나입니까? 두산건설이 돈 많습니까? F처럼? 그 두산건설이 성남FC 그 등에다가 유니폼에다가 광고도 안 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거는 그 꼼수를 갖다가 쓴 거고. 알겠습니다. 요 그다음 검사 공개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검사 2,200명 있거든요. 150명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검수한 박의 사이드 이펙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검사의 그 권한을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확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2,2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다가 뭐 150명 투입해도 검찰이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너무 많이 검사가 투입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승자박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이제 헌법기관인 것처럼 이제 검찰 공무원도 개개인의 어떤 독립된 수사관청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과 또 이익회 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좌표 찍고 댓글로 공격하라라는 공격성이다라는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 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의 공소사실 부인과 또 특히나 내가 윤건영 의원, 친문 윤건영 의원을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나도 일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뭐 그냥 별상 의미를 두지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좀 격앙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 측은 전부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예.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웃는 반응을 보이는 게 좀 독특하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새해에 신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년 1월 부산, 울산, 경남 민생 투어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연구원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정태호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합니다. 친문 인사입니다. 친이재명계 핵심. 윤석열 검찰, 사실상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눴다.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 전에 듣기로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건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도 있듯이 그건 그냥 저 친이재명계 인사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께서 최근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원조 친노 의원들과의 모임에 한번 참석하셨죠? 네, 네. 보도가 많이 났던데 친노들의 생각은 지금 친이재명계 생각 같습니까? 우리 같은 편, 우리 운명 공동체. 이재명과 노무현은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이죠. 종천 의원도 같은 당이잖아요. 왜 같은? 박용진 의원도 같은 당이고. 종천 의원, 박용진 의원도 같은 당이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사안, 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같은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편일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큰 틀에서 이제 같이 동의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강론 또는 어떤 현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큰 틀에서 이제 같은 당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 공동체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예.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죄가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예. 예를 들면 150명이 수사에 투입이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해가지고 예. 손해만 봤다.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엄청 많은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네. 아니고 그 장모와 그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 건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전부 무혐의, 불송치 전부 다 해버리고 수사는 하나도 안 해버리고 여기에는 한 손에는 전 정부를 향해서 또 한 손에는 야당을 향해서 150명이 넘는 검사가 150명이면 수사관까지 합하면 예. 400명, 5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친 이재명계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수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제일 싫어하고 지지자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현상도 있는데 혹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속내로 나는 그래도 무죄인데 쟤는 좀 안 돼. 뭐 이런 혹시 속내는 없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의원들 사이에서 친문 의원들이나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 모른다. 어떻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문현답 사람 마음 모른다.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 지지자들은 그냥 지지자들 뿐. 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성의 영역에서 논쟁을 하면 네. 저는 다 수긍할 부분들이 차이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 나왔을까요? 도피 투어 중단하고 소환 조사 응하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문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양심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자, 이제 언어 유희가 나왔죠. 문심이 아니라 이제 양심이다. 김연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일정 투어하는 중에 그 지역에 계시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상황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SOS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양금희 대변인 논평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못할 짓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뭐든지 기댈 수만 있다면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재수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적자,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척점에 있던 후보입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정치 그룹 안에서 지금 전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제가 재연 버전입니다. 네.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응? 저 사람은 우리 편에 데려오면 안 돼. 역시 우리 눈이 정확했어. 자기들끼리는 사실 똘똘 뭉치고 고난도 같이 겪어왔고 민주화라는 성과도 가져왔는데 거기에 어떤 전혀 그런 과거의 경험이 공유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 대선 후보가 되면서 민주당을 지금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측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과거 정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저는 끊임없이 고민되고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묘 고양이는 자꾸 이재명 대표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계속 고양이가. 왜냐하면 고양이 발바닥이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사람 손바닥이랑 비슷해서 눌리면 이게 눌려요. 전기가 통해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고양이는 왜 그럴까요? 주인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주인의 마음. 아이, 그건 또 김연아 의원님 생각이시고.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신현영 의원을 태운 그 닥터카, 그때 상황들이 취재를 통해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었군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요. 닥터카의 그날 기록.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의 DMET 팀과 협업했다라고 사건 당시 밝혔습니다. 협업했다. 그리고 그 DMET 차량에 탑승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협업하기 위해서라고 신현영 의원과 주변 의원들은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명지병원 구조팀이 협업 없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경증 환자 분류하고 이송하는 역할이 우리 팀 업무다라고 함께 협업을 했다라는 취지로 밝혔지만 명지병원 구조팀 신 의원이나 남편과 협업한 적 없다. 활동 보고서 팀원 명단에도 신현영 의원의 이름은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구조팀원은 신 의원이나 남편과 협업한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협업하면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그 유튜브 매체와 협업했다라고 밝혀서 이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신현영 의원이 밝힌 협업, 하지만 명지병원 구조팀은 이 보도에 따르면 협업은 없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도 예를 들어서 협업을 했다면 우리 팀의 누구는 어떤 닥터는 김 닥터는 이거라고, 정 닥터는 이거라고, 전 닥터는 이거 했고 신현영 의원과 남편은 이걸 하고 협업을 했다 나눠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분의 이름은 없다. 신현영 의원과 남편 이름은. 그리고 우리 협업 안 했다. 이 강한 부인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업을 할 수가 없죠. 어제까지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그 병원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았던 그냥 의사의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비록 예전에 명지병원에서 일한 바 있다 하더라도 DMET팀이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다 공유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갑자기 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참사가 터졌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그 팀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 팀과 협업했다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일했던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현영 의원은 우리 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수식어를 썼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명지병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사실은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엉겹결에 저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자꾸 신현영 의원은 우리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팀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장에 할 일이 없어서 15분밖에 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팀으로 일했다면은 나머지 팀원들도 15분 만에 철수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정말 저 현장에서 별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팀의 일원으로만 저 활동을 했었다면은 팀이 모두가 15분 만에 철수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엔 본인만 15분 만에 철수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나머지 팀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결국 이따가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 닥터카를 부르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래 선의로 저 현장에 가서 뭐라도 도울 게 있을까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저 현장에 가는데 자기를 태우고 가라고 했을까라는 정말 이해해 보려는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파도 이상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현영 의원은 차라리 이제라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왜 어떤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죄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자기는 선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협업은 없었다라는 명지병원 구조팀 누군가의 어떤 인터뷰 내용입니다. 물론 또 다른 명지병원 구조팀은 나는 협업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고, 협업, 영어로 하면 co-work입니다. co-work, 한자로 하면 같이 일을 한다. 영어로 하더라도 함께 일을 한다. 팀워크, 파트너십, 끈끈한 어떤 동료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하는 게 협업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궁금한 거 또 한 가지는 신현영 의원이 어떻게 DMET팀을 불렀냐, 그 닥터카를 집 근처까지 어떻게 불렀냐라는 과정도 궁금한데 일부 매체에서 취재가 좀 된 모양입니다. 함께 보시죠.
응급 상황 전용선으로 닥터카 불렀다라는 보도가 한 매체에서 나왔는데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으로 바로 전화 건 게 아니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화를 걸어서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했나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재난 한라인 연락처 달라. 응급상황 때 출동 대기 명령 즉시 받는 비상전화라고 해요. 외부 입수 어렵고 일반인이 공개 안 되는 번호를 달라. 연락처 달라. 한라인 연락처 달라. 라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알려준 모양이에요. 번호를.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에 전화를 걸었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와라. 가는 길에 나를 픽업해 동반하라. 2대5 5번 출구 오라. 라고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 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 한라인 번호를 중앙응급센터가 알려줬어요. 신현영 의원에게. 네네. 그 보도를 보니까 되게 재밌게 본 게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가 국회의원이 알려달라고 한밤중에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진짜 전화 걸 줄 몰랐다.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 잠시 후에 그건 전해드리겠고요. 네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라인으로 전화 걸어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워낙 명지병원에서 일하셔서 네네. 아는 지인이 많아서 그렇게 뭐 비공식적이나 한라인 번호 말고 이렇게 전화를 건 줄 알았는데 번호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이에요. 그다음 그 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게 뭐 명지병원 같은 데가 권역센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중앙에다가 그 전화를 한 거는 그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이 했겠죠. 예. 다시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 의원은 명지병원의 디메팀의 그 소속이 아니었단 말이죠. 명지병원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산했지만은 신현영 의원 때문에 명지병원 그 디메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제 계산으로는 26분이 늦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렇게 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출동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이 제대로 그 농단이 된 거죠. 디메 시스템이 농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했으면은 26분 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디메 팀의 임무가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3T라고 그래가지고 트리아즈, 트리트먼트, 트랜스포테이션. 뭐라고요? 너무 빨리 말했어요. 트리아즈가 뭐냐면요. 트리아지. 환자들을 갖다가 부상자들을 분류하는 예.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그건 처치하는 거죠. 처치. 뭐 응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트랜스포테이션인데 이거는 이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3T 중에 다른 다른 데서 달려온 디메 팀들은 다 자기 역할을 했는데 그 명지병원 디메 팀만 아무것도 못했대요. 이 3T 중에. 왜냐하면 26분이 늦었기 때문에. 만약에 26분 전에 왔으면은 명지병원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었는데 뭐 그 신현영 의원 자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골든타임 4분이라고. 그러면 4, 6, 4, 24. 그 6배 이상의 골든타임이 지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떠나가지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정말 뭐 문심인지 양심인지 어쨌든 그 양심을 걸고 국민 앞에 정말로 사과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사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 의원이 아마 디메 제 개인적인 연락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의료계 관계자의 인터뷰인데 신 의원이 이 재난 한라인을 통해서 닥터카를 부른 이유가 디메 출동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동승시켜주지 않을 것. 의원님 그건 안 됩니다. 동승이 거부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 한라인으로 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기사에서는 하고 있던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그 굉장히 그 디메티 시스템에 대해서 허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바람입니다. 네. 자, 이 재난 한라인을 이용해서 디메카, 닥터카를 부른 신현영 의원 연락처를 알려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뭐라고 인터뷰하고 있을까요?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한밤중에 전화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어서 알려줬다. 진짜로 전화할 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알려줬는데 진짜로 전화할 줄 몰랐다. 당시 재난 한라인 연락받은 근무자 센터 허가받고 공식 탑승 요청한 것으로 판단해 동승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한라인 번호로 오니까 이 센터 허가가 났나 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신현영 의원은 수시로 한라인에 연락하며 픽업 조율했다. 2대역 5번 출구까지 닥터카가 갔다는 겁니다. 남편 동승 여부도 미리 안 알렸다 라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이 두 분의 반응을 보면 신현영 의원의 행동이 뭐가 잘못되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한밤중에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재난 한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진짜 전화할 줄 몰랐다.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또 그 전화를 받은 명지병원 쪽에서는 재난 한라인으로 국회의원이 전화를 왔기 때문에 센터에서 허가가 된 줄 판단을 했다. 일반 번호로 걸었으면 허가 안 해줬을 거다. 닥터카 그 집으로 안 보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재난 한라인 망을 신현영 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농단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신현영 의원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문제없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점점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취재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고도로 기획된 갑질이었다. 이 한라인과 중앙응급센터 또 이 광역의료센터의 어떤 이 디메트가 출동하는 이 메커니즘을 신현영 의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권력을 갖고 사실은 다 끼워 맞춰서 작동하게끔 한 거죠. 만약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을 텐데 명지병원에 자기가 아무리 명지병원을 잘 알고 명지병원 출신 의사라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나 지금 그 디메트 차 타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병원이 과연 그것을 수락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라인 번호를 알아서 한라인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현직 국회의원이 한라인 통해서 전화 왔는데 아니 그거 의원님 맞습니까? 공문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누가 그러겠어요. 한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급할 때 그 명령의 그 위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신뢰를 갖고 공문이 없어도 이 명령 자체가 하나의 실행 코드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게 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다 얘기가 됐나 보다. 그러고 같이 탄 거죠. 근데 하물며 신 의원은 한라인을 또 어떻게 이용했냐? 자기 집 근처까지 와라. 몇 번 출구까지 와서 나를 태워가라라고 하는 사적 용도로도 이 한라인을 썼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로 기획된 갑질이고요. 이번 저는 이거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명지병원 디메팀이 가서 사실상 또 추가 기사에 의하면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요. 이미 상황이 다 정리된 거죠. 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자들은 속출을 했고 신현영 의원 말대로 골든타임 4분 본인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또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이 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신현영 의원이 그렇게 지금 정부 부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던 거죠. 내가 좀 늦게 가도 다 해결이 될 거야. 나는 가서 대충 거기서 얘기 듣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보여줘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저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그 책임이 과연 본인 하나만으로서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지금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같이 공동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같이 탑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명지병원 디메 쪽에서는 기사에 따르면 출동 대기 명령이 중앙에서 떨어졌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그래서 출동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한라인으로 신현영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거 다 허가된 건가 보다 하고 출동을 했다는 거죠. 집 앞까지. 근데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남편도 같이 가요라는 말을 사전에 안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라인으로 저 가는데 남편까지 같이 가요. 그럼 한 라인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나? 위에다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까 신현영 의원은 굉장히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급하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정말 이 참사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주도 면밀하게 따졌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교묘하게 논란이나 어떤 규정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잘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럼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럼 남편분은 안 되십니다. 따로 가십시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우린 몰랐는데 남편까지 같이 가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신현영 의원이 찾던 그 폐찰 같은 경우가 정식 응급의료위원에게 주어지는 그 폐찰이 아니고 아마 임시로 현직 정규 응급의료원이 아니지만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줬던 임시 폐찰이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한두 개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까도 양파 이런 양파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제가 뭐냐면 신현영 의원은 참 이게 본인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겹쳤는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다 보고 또 본인이 처음에 SNS에 제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방송을 하면서 내가 했다는 것을 다시 그 방송국에 요청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또 좀 그걸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서부터가 본래 의도였고 또 그것을 약간 조작과 가미와 수정을 통해서 큰 스토리를 쓰다가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선한 의도, 저는 이젠 그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거짓으로 들통나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자, 김연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비판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장을 15분 만에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참사 발생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난 이후라 신현영 의원이나 다른 디맷 팀도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는 해명 내지 반박을 해왔는데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늦게 도착한 명지대 디맷 말고 다른 병원 디맷 팀은 아주 바빴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재난의료지원팀 활동 보고서 명지병원 1시 45분 현장에 도착했고 탑승자 명단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3명, 신현영 의원과 남편 이름은 없어요. 주요 활동은 물품 지원, 의료 지원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 먼저 도착한 팀이 처치를 완료했다. 다시 말해서 신현영 의원과 남편을 태우느라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먼저 도착한 팀이 처치를 완료했고 명지병원 디맷은 대기했다는 겁니다. 대기. 자, 그렇다면 다른 팀은 어땠을까요? 분당 차병원은 1시 16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비응급 40명, 중증, 경증 재분류하고 병원 이송. 분당 차병원 디맷 팀은 아주 바빴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1시 23분 현장 도착. 명지병원보다 다 먼 데에서 달려온 팀들입니다. 임시영안소 방문해 사망 판단 환자 재검진. 여기도 바빴습니다. 당시 출동한 닥터카 14개 팀 중 명지병원만 대기를 했습니다. 다른 13개 팀은 바빴다라고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신현영 의원 안 태웠으면 명지병원 디맷 팀도 제 시간에 도착했고 그럼 다른 13개 팀의 과정한 업무를 조금 나눠서 명지병원 디맷도 좀 보람 있게 현장에서 바빴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신현영 의원 자택을 경유하느라 그랬는지 늦어졌고 대기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좀 이게 좀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개인 차량으로 남편과 함께 이동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은 분명히 이제 남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이 신현영 의원이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의료 자원봉사를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뭐 KTX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응급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의 어떤 뭐 진정성이랄까 이런 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쉽고 조금 더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그 신현영 의원이 애초에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도 해명 문자를 제가 길게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자 일부도 저는 봤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 신현영 의원을 두둔하는 한 민주당 의원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현영 의원의 해명만 믿고 방송이든 어디 나가서 두둔했다가 사실관계가 달라서 너무 내가 난감하다.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몇몇 계신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신현영 의원이 초기 해명했을 때는 안타깝지만 참사 발생 직후에는 사망자가 많았고 자정 넘어가고 1시 넘어간 시간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늦게 지원한 건 안타깝지만 20분, 30분 늦은 건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민주당 한 의원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14개 팀 중에 13개 팀은 적어도 바빴다. 중증, 경증, 사망자, 재분류, 응급실 가고 굉장히 바빴는데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 팀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시간에 다른 닥터카들도 다 한가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면 뭐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쭉 처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냈고. 왜냐하면 저희 인터뷰 내용을 갖다 보면 처음에는 신 의원이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팀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바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팀 자체가 명지병원 팀 자체가 팀의 팀 자체가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된 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팀의 임무인 그 3T 관련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안철수 의원도 그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뛰어나갔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어디로 갔냐? 이태원 현장으로 간 게 아니고 내가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 병원이다 해가지고 이벤트라는 말보다는 참사. 네네. 예. 그 순천향 그 의사들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순천향대 병원으로 안철수 의원은 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그 부인은 그야말로 진짜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 안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 본인이 묵묵하게 일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저 참사 현장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뭐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 방송도 많이 연결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본인한테 그대로 다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보도들 소개해드리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신현영 의원을 제소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이 두 건으로 해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조위에서는 먼저 신현영 의원 사건부터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했던 사람이 남편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도 같이 정인으로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또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 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자,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태영호 의원실 보좌관 누굽니다. 비서관 누굽니다. 라는 사칭 메일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이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해 해킹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악명을 떨쳤던 북한의 해커 그룹, 저도 이 조직 잘 아는데 소위 김수키 다시 활개를 쳤는데 태영호 의원실 보좌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 이름으로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사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미나 참가 사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십시오.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이름을 봐도 태영호 의원실에 누구구나. 실제 세미나도 있었고 나는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클릭했다간 해킹이 됩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 킴스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킴스키라고 읽냐면 처음에 이제 러시아 보안 업체에서 이제 킴스캉이라고 북한 해커 조직의 정체를 공개됐고 그 이후로 이제 국제사회가 킴스키라고 명명을 합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법이 똑같기 때문이죠. 경찰 관계자, 해킹한 경유지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할 때 은연중에 자기가 쓰는 북한 어휘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시. 예를 들어 백신을 왁진이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부른지 모릅니다. 백신을 왁진이라고 합니다. 왁진. 내래 왁진 있어. 2014년 한수원을 해킹한 수법과 똑같고요. 동일 조직 킴스키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태영호 의원실의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은 이렇습니다. 실제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누구누구 비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비 지급 의뢰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 사례비 지급 의뢰서, 부침. 너무너무 우리들이 흔히 쓰는 양식과 폼을 갖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했냐면 태영호 의원도 분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해커 부대는 저의 의원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7일 토요일 오전에 이와 같은 메일을 대량 배포했습니다. 저도 이 북한 피싱 메일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의 의원실 보좌진이 보낸 메일인 줄 알고 직접 보좌진들에게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김성현 교수님, 그 통일연구원에 계셨으니까 태영호 의원도 누구 보좌관님 이런 이메일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받아든 기자나 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태영호 의원실 보좌관에게 누구 보좌관님 이거 나한테 메일 보낸 거 맞아요? 일일이 확인할 노릇도 없는데 태영호 의원까지 속일 정도면 얼마나 정교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킴스키 그룹 얼마나 악명이 높습니까? 북한이 사실 굉장히 그 해커 그룹을 아주 국가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과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고 김일성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컴퓨터 공학을 가르쳐서 해커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1세기는 그런 전통적인 무기와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런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도 통일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늘 이 훈련을 합니다. 북한에서 해킹 메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킹 메일을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일부러 해킹 메일 비슷한 것을 보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해커들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 2억 달러 정도 전 세계의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돈을 이제 끌어냈다라고는 그런 보고서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을 다루는 전문가들, 국가기관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지만 민간에 있는 분들, 특히 또 예민한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국방부 출입할 때 제 노트북이 이제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뭘 눌렀는지 저는 몰라요. 워낙 이메일들이 많이 오니까 정부기관에서 보낸 이메일도 다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딱 락을 걸고 중요 정보들을 다 삭제해 놓고서 이제 코인을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인을 내면 데이터를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락 걸린 걸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전 당당히 응하지 않았죠. 하하, 난 백업을 해놨지. 하면서 노트북을 그냥 팍 전 날려버렸는데 구분 못했어요 저는.
방법 있습니까 혹시? 그런 교육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교육을 받는데 항상 이 북한의 해킹 전략이라는 게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저도 구분 못하고 훈련 중이긴 했지만 그냥 열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열어봤다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백업을 늘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와 날릴 생각하고 백업해라.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보관하는 이런 식의 항상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북한의 이런 공격에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교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도 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결국 그렇죠. 북한이 사실 이거를 100%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를 늘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거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 뭐 백업을 해놓는다거나 중요한 정보들은 따로 보관한다거나 이런 식의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재수 의원님이나 김연아 의원 같이 고위급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저희 같은 이 저위급들은 그냥 다운 걸리고 데이터 삭제하고 돈 요구하는데 고위급들한테는 이 악성 코드를 컴퓨터나 핸드폰에 숨겨놓고 김연아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사진을 찍는지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지 이런 은밀한 개인 정보들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모 삼아서 나중에 협박을 하거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로 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김숙희가 외교원 직원과 기자도 사칭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 지난 4월, 10월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출입기자, 국립외교원 등을 사칭했습니다. 국내 안보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892명 정보를 탈취했던 시도 4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자료 빼돌리고 주소록을 유출했습니다. 경찰은 중소기업 13곳 해킹 돈 요구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 굉장히 발달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사일, 두 번째가 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이버인데 뭐 김일성 공대, 김책공대 유명한 공대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요. 그다음에 이거 해킹 잘하고 해커로서 유명해지면은 해외 나가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은 해킹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대학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평양 외곽에 네네. 옛날에 이제 평성 리과대학으로 불렸는데 요즘은 그냥 평양 리과대학으로 부르거든요. 네. 그 이과대, 리과대를 또 해킹 양성소로 굉장히 또 북한이 밀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체제 자체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지원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모르는 이메일 클릭하지 말자. 첨부 파일은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클릭하자라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하죠. 파출소 내부에 CCTV가 포착돼서 거짓말이 딱 걸렸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임재 전 서장 얘기입니다. 용산 서장. 11시 전 상황 몰랐다라고 지난달 국회에서 나 몰랐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11시보다 28분 빠른 시점에 10시 32분이죠. 이미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이 이임재 전 서장에게 통화 연결 사실 확인 1분 40여 초간 통화를 했다. 정상적 보고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사고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당초 상황 보고서에 당일 밤 10시 17분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해서 하지만 실제는 48분 더 지난 밤 11시 5분에 도착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 보고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는 영상도 CCTV로 확보를 했다. 허위 작성 보고 묵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지난 23일 발부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상황 보고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는 영상이 확보됐다. 예. 영상 확보했으면 얘기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임 라인에 있는 분들 뭐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불만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만 다 책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소환당하고 수사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지금 구속되고 뭔가 책임을 다 지고 있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재난안전총괄 장관인 행안부 장관 뭐 소환도 안 합니다.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죠. 저는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뭐라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법적 책임이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특수본은 해밀턴 호텔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중축 혐의죠. 소환조사, 입건 소환조사. 이모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어제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입건됐는데 모친 안에 각각 사내이사 가함사로 등재했다. 수년 동안 급여 명목의 회사 돈 비정상적 지급 정황이 확인돼서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밀턴 호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그 앞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혐의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용산구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소방서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확인된 것이 그 해밀턴 호텔 사장의 어머니나 부인 등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사나 감사로 등재해놓고 그 월급을 준 것이 이게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과연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은 어떤 성탄절 일정을 보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11번째 가족이라는 주제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49년 만에 어린 시절에 다녔던 보문동, 성북구 보문동의 영암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학교를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 그 국민학교로 이제 들어갔는데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그 영향 하에서 푹 빠져서 지냈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장래 희망이 목사였어요. 김연아 의원님, 이게 영암교회 유년부 수료증까지 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언제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예. 한 7년 정도 다니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저 당시는 저 수료증을 저렇게 붓글씨로 다 써가지고 종이로 해서 줬는데 저는 저게 그 보관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야, 저걸 가지고 있네. 왜냐면 어제 이제 저희 그 5살 큰 아들도 네. 그 유아팀 수료증 저거 받았거든요. 똑같은 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런 수료증을 발급할 때 사실은 교회에서 저 발급 번호들 같은 거 일련 번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 번호나 이렇게 장부로는 남아있지만 저게 어떻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교회가 굉장히 저런 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아, 저거 교회가 공개한 겁니까? 교회가 갖고 있다가? 지금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개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를 목사님한테 드린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정치인으로 탄생하게 되면 그 정치인이 다녔던 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뭐 종교, 교회든 뭐 사찰이든 성당까지 자랑스럽죠. 근데 특히 저기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1년의 그 대통령 일정을 보면서 하나 좀 느낀 거는 그 선거 유세 때 어디를 방문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데는 꼭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야.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저는 좋은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저 교회도 한번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준비하셨겠죠.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몇 년도에 다녔지부터 시작해서 좀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 같고, 뭐 저런 식으로 국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자라온 여정과 또 그 당시의 시대상,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좀 같이 엮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신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신년에 개각 얘기가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장관을 차출시킨다, 권영세 장관을 차출시킨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제 부서 장관 개각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야당에서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상민 장관을 위임시키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부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또 언제 경질할 거냐 뭐 이런 물음도 있거든요. 경질이나 뭐 교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 개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각이라는 게 장관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그 다 청문회 일정 잡고 그러는 동안 또 국정이 약간 마비되거나 공백 상태를 보이게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재수 의원님은 특수본의 어떤 지금 수사 상태에 좀 이제 아쉬움을 표시하시지만 저는 처음엔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윤곽을 하나씩 다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금 이렇게 약간 성격이다, 철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가 한번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이제 좀 올라가서 상승 국면에 있는데 지금 다 장관들을 다 바꾼다? 그러면 그게 알겠습니다. 상승 모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지 또 제동을 걸릴지는 알 수 없어서 저는 약간의 좀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부부가 은퇴한 안내견 세로미를 11번째 가족으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리트리버 좋아하지만 키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여건이 아마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꼭 은퇴한 안내견을 제가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앉아. 그렇지. 앉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이 세롬이 덕분에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세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안내견들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안내해서 어디 식당이든 뭐 이런 공공장소에 갈 때 자꾸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이 사실은 혹독한 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했을 경우에 이제 돌봄과 좀 보살핌이 필요한데 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일반적인 많은 시민들의 또 시각장애 안내견, 은퇴견들에 대한 군견도 마찬가지, 경찰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